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솔직히 저는 처음엔 그냥 외교용 미사오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20 회의는 그 단어 하나에 전 세계 25개국 이상 정상들이 움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2025년 11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G20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이 회의의 공식 슬로건은 연대, 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세 단어 모두 의미심장하지만 그 중심에는 단연 지속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죠. 기후위기, 기술 격차, 분배 불균형, 에너지 전환, 부채 리스크까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는 이대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처음으로 그 현실을 법적 심리적 선언 형태로 명문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계를 고백하는 전 지구적 심리전환의 시작이구나. 2025 G20 요하네스버그. 지속 가능성은 이제 지구의 심리적 헌법이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G20 정상들이 또 모였구나. 뻔한 선언하고 헤어지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단어가 바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회의장에 모인 25개국 이상 정상들의 발언은 한마디로 말해 이제 우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서 지속되지 않는 현상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산불, 홍수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보험료 인상, 농산물 가격 급등,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 그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디지털 양극화와 노동시장 붕괴를 낳고 있으며 부채는 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겹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조차 미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성장, 기업들이 말하는 혁신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압박처럼 들리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감정은 더 이상 환경운동가나 학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의 심리 구조에 내재된 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G20에서 지속 가능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건 당연하면서도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 본능에 가까운 외침이었으니까요. 지속되지 않는 일상이 세계 리더들의 심리적 경고를 이끌었다. 2025년 G20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공식 발표된 핵심 수치들은 세계가 마주한 지속 불가능의 현실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G20 자체의 구조적 비중이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85%, 인구의 65%,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 수치는 곧 G20이 변하지 않으면 세계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 가능성 이슈는 크게 기후변화, 부채 구조, 기술 격차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됐다. 기후변화. 2023년에서 2025년 세계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9씨 상승했고 그에 따라 북반구 중심으로 극한 재해의 일상화가 가속되었다. 2025년 한 해의 재해 피해액은 2,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부채 위기.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평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8%에 달하며 이는 사회복지, 교육, 기후 대응 등의 공공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기후 금융 확대를 선언문에 명시했다. 기술 격차와 AI 윤리.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G20은 기초기술의 공공재화와 윤리적 개발의 필요성을 공식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AI 시스템 접근 권한이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은 향후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회의 전체를 관통한 데이터 흐름은 명확했다. 지금의 세계는 기후, 재정, 기술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로 위기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전 지구적 공감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G20은 데이터를 통해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고백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핵심 개념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환경 용어를 넘어 글로벌 심리 질서의 공공선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 규범 중심의 자유주의, 그리고 패권 균형 이론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G20은 그 어떤 외교 전략보다 감정적 공감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국제사회는 이제 신뢰를 법적 틀만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신뢰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심리적 개념을 통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작동하는 프레임은 명확하다. 지속 가능성 위기를 공유하는 심리적 계약이다. 즉, 이 개념은 단순히 정책 방향이나 협력 선언이 아니라 전 지구적 리더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같은 위기에 있다는 정서적 동의를 전제로 작동한다. 이 구조는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거치며 강화됐다. 2020년 이후 각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대응했지만 그
그 결과는 글로벌 불신, 정보 격차, 무역 혼란이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다자주의의 회복이 아닌 공감주의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결국 지속 가능성은 공급망, 기술, 재정, 생태계 등 각 이슈를 꿰뚫는 심리적 구조 프레임이자 국제 질서가 다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감정적 기반이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가 정치적 합의체라기보다는 지구적 심리치료의 시작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을 품은 지금, 이 선언은 그 불안을 제도 안에 받아들인 첫 장면이었으니까요. G20은 지속 가능성을 글로벌 심리 질서의 공공선으로 선언했다. 2025년 G20 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 핵심 키워드가 된 배경에는 단순한 환경 위기나 개발 논의 이상의 구조적 실패 세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 1. 신뢰 기반 붕괴 팬데믹 이후 국제 협력의 실패. 2020년대 초반 팬데믹은 국경 폐쇄, 백신 민족주의, 공급망 붕괴를 가져왔다. 많은 국가는 공동 대응보다는 자국 중심 전략을 선택했고, 이는 세계 시민의 인식 속에서 국제사회는 위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으로 남았다. 이후 기후, 재해, 전쟁,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단위의 분절된 대응이 글로벌 대응 체계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이 불신은 G20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지속 가능성이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를 재구성하는 심리적 상징으로 필요해진 것이다. 2. 경제 불균형 구조화된 양극화의 심화. 2025년 현재 세계 상위 10% 인구가 전체 자산의 76%를 보유하고 있다. 중위 계층은 소득 대비 생존 비용이 폭등하면서 고용 불안, 기술 격차,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분열을 낳았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본 구조에 대한 정서적 반감으로 표출되었다. 정상들은 이 심리 상태를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미래라는 표현을 정상선언문 122개 항목 중 다수에 포함시켰다. 3. 기후재난의 일상화와 행정 역량의 한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세계 평균 기후는 산업화학 이전 대비 1.19씩 상승했고, 2025년 한 해에만 2,800억 달러 규모의 재해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수 국가의 기후 재정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개도국은 부채 구조로 인해 기초 방제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G20은 이에 대응해 개도국 기후 금융 1,000억 달러 확보를 글로벌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모든 배경 속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현실적 제도도 신념 체계도 무너진 상태에서 등장한 마지막 공통 언어로 기능하게 되었다. 국제 질서의 신뢰 붕괴, 경제 양극화, 기후 재난 지속 가능성은 마지막 공통 언어였다. 이번 회의를 지켜보면서 저는 세 나라의 대조적인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미국. 이들은 같은 회의장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배경과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회의를 개최한 이 장면은 형식보다 훨씬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아공은 자신을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자로 명명했고, 지속 가능성을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식민주의 이후의 불균형 회복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수사 같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서구가 만든 룰이 아니라 이제 남반구가 주도하는 새 계약이 되어야 한다. 그 말에 무게가 실린 건 남아공이 이번 회의를 현장 중심 사전 선언 채택 따자 간 균형 외교로 실제 운영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제도와 심리 모두에서의 균형 외교라 느꼈습니다. 반면 미국은 철저하게 불참이라는 극단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차기 G20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남아공 회의에서 어떠한 의제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남아공이 주최한 회의의 핵심 의제들, 즉 기후 변화 대응 강화, 저소득국 부채 경감 등 개도국 중심의 지속 가능성에 강력히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남아공의 의장국 수임 자체를 비난하며 공동 선언문 채택에 대한 동의도 거부했습니다. 즉, 미국의 우선순위는 다자간 합의나 남아공의 의제가 아니었으며, 보이콧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입장, 남아공의 백인 소수민족 박해 주장 등을 관철하고 내년 2026년 자국 주최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이는 다자주의 원칙보다는 일방적인 국익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현실주의적 접근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적 태도가 향후 G20 내에서 얼마나 공감받을 수 있을지는 2026년 미국이 주최할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 문제이며 기후기술 분배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8년 G20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 서울 회의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이 단순 참가국을 넘어 지속 가능한 다자주의의 설계자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기후금융, AI 윤리, 포용성 교육, 글로벌 공공재 접근 등 중간 국가로서 연결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대국 모델도 피해국 모델도 아닌
제3의 심리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남아공이 연대를 말하고 미국이 전략을 말하고 한국이 조화를 말했던 이 회의에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로도 전혀 다른 외교 심리가 작동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남아공은 연대를, 미국은 전략을, 한국은 조화를 말한 G20 같은 단어, 다른 심리.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이번 G20 회의가 던진 진짜 메시지 같았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처음엔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거대한 지구 이야기 이전에 우리 일상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죠. 나는 지금 전기요금이 오를 때 왜 불안한지, 자녀가 배우게 될 AI 윤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지, 회사의 ESG라는 말이 왜 자꾸 등장하는지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G20 회의는 그 모든 질문들이 하나의 공통 키워드로 수렴된 장면이었어요. 지속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 단순한 진실이 이제 외교, 경제, 기술, 심리까지 관통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저는 이 회의가 단순한 정상들의 모임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심리적 헌법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도 기업도 지역도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리더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기술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삶의 방향을 설계할 것인지는 더 이상 중립적 선택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은 거대한 명분이 아니라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전략입니다.